네, 목요일의 남자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경제 계속해서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했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네. 우리 경제에 이 부분이 좀 어떤 시그널로 작용을 할까요? 네,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소득이 줄어들면 당연히 연체가 늘겠죠. 네. 그런데 연체가 늘어가지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다시 이제 그 신용을 쬐기 시작하면은 경기가 침체돼서 다시 소득이 줄어요. 예. 그럼 이게 악순환 고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고 소득이 줄어든다는 걸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2008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가계부채 급증 추세가 나타났는데 네. 지금이랑 좀 유사하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가계부채 급증은 이게 뭐 자산에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 때문에 그 생활비 충당도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그 소득 저것 때문에 연체율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뭐 비슷한 그 메커니즘을 가졌다고 말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계속해서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가계부채 이면에 이제 걱정스러운 대목이 아무래도 취약 차주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득이 적고 이자는 커지고 연체는 그렇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이런 고리가 계속되는 건데 이 예.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특히 이 취약 차주들의 경우에요. 그 제1금융권보다 제2금융권이죠. 네. 그러니까 은행으로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지금 뭐 제2금융권 이 부분이 뭐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부동산 부분하고 엮여가지고 예. 지금 좀 위험이 있으니까 예.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돈줄을 쬐일 위험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방금 지금 언급해주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예. 아마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아주 짧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회사에다 대출을 해주죠. 그래서 그 회사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자산을 갖고 있느냐를 해서 보통 담보를 잡고 해주는데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회사에 해주는 그 대출이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보고서 이 사업이 수익성이 좋다, 미래가 밝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 특징은 담보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을 했을 경우, 그리고 상당히 장기간 동안 돈을 꿔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죠. 그렇죠.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리스크 담보도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 네.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증권사들인데 예. 증권사들이 보통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저거를 잡아가지고 이걸 유동화 증권으로 만들거나 채권으로 만들어서 다른 금융사들한테 판매하는 식으로 한 번 네. 증권사를 거쳐서 가도록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사실 부동산 쪽에 많이 지금 그렇죠. 활성화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동산 PF의 난항 예. 좀 예고된 일이었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예고된 일이죠. 예. 왜냐하면 지금 크게 세 가지가 문제인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고금리 상황인데 건설업이라고 하는 거는 긴 공기 동안에 계속 외부 작업을 차입을 해야 되는데 예. 여기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자본 조달 비용이 오르게 되죠.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지금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네. 그게 있고 세 번째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 침체 이 세 가지가 겹치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굉장한 리스크를 맞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는 그런 곳들이 제2금융권의 증권사, 뭐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사 이런 곳들이 있는데 예. 하나하나씩 보자면 예. 여전사는 지금 좀 어떤 상황인 건가요? 예, 그러니까 여전사 이렇게 말이 좀 그런데 네, 여신 전문 회사라고 금융회사죠. 하는 네. 거죠. 네. 여기는 그 카드사하고 캐피털 요 부분이 네네네. 들어가는데 예금을 받지는 않고 가진 돈으로 그냥 꿔주는 곳입니다. 이게 대출을 해주는 곳이에요. 예. 여기에 이제 그 캐피털부터 보면은 여기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19년부터 말부터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계된 대출액이 3배가 넘게 늘었어요. 예. 그런데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해서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 가지고 0.1%였었던 이 PF 그 연체율이 0.1%에서 0.9%로 무려 무려 9배가 뛰었습니다. 엄청 많이 뛰었네요. 캐피탈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예. 그러니까 위기를 맞고 있고 네.
카드사 부분도 이 PF를 많이 하는 카드사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1년 사이에 그 연체액이 2배가 넘게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그 여전사 말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카드사 죄송해요. 저축은행하고 보험사 부분이 있는데 예. 여기서 지금 뭐 아주 크게 지금 부실할 정도로 무슨 큰 신호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액수가 굉장히 크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축은행 부분에서 기업 대출 부분의 절반 정도가 이 PF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축은행은 거의 이 PF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고. 네네네. 보험사도 지난 10년 동안에 이 PF를 하는 액수가 무려 한 9배 정도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43조 정도거든요. 네. 물론 보험사는 덩치는 큽니다만은 그래도 43조는 무시할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요건 다 위험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는 돈입니다. 네. 제일 심각한 부분은 아마 증권사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요거는 요번이 아니고 지난 7월에 지적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때는 증권에서 한번 보증을 서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걸 매입 확약제라고 하는 걸 해요. 예. 이걸 하게 되면은 그 시행사 시공사의 리스크나 그 자산 가격 가치 하락까지 같이 충격을 받게 돼 있는 예. 그런 위험한 구조인데 우리나라 그 제일 큰 증권 회사들의 그 자기 자본의 한 60% 70% 정도가 지금 이 PF에 물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연체율이 지금 또 올해 들어와 가지고 3.1%에서 6.2%로 2배로 늘었어요. 예. 그러면은 증권사의 부실이 나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네. 때문에 증권사 부분이 지금 제일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금융기관의 PF에 대한 그 비율 자체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그 지난 6일 지금 국정감사 진행되고 있잖아요. 금융위원장이 아직은 이 연체율 걱정할 그런 정도는 아니다. 예, 예.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정말 걱정할 정도 아니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어떤 시간적인 단면으로 보자면은 지금까지 나온 숫자를 보고서 무슨 위기를 말하거나 금융 시스템 붕괴를 얘기하는 상황은 물론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그 조금 저는 좀 아니하다는 판단이 이 말씀대로라면 아니하다는 판단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악순환 구조가 있는데 예. 지금 캐피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복현 금감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빨리 대손 충당금 마련하라. 지금 이거 저 연체에 저거 되면은 저거 해야 되니까 돈 쌓아둬라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예. 이러면 신용경색으로 이어져요. 그럼 다시 대출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면 다시 더 많은 PF가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악순환의 고리를 또 네. 돌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용경색의 악순환 고리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대부분 금융지주사로 되어 있는데 은행 부분이 안전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부분 금융지주사들이 대형 저축은행이라든가 증권사를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예. 제2금융권이 위험해진다는 것은 금융지주사가 위험해진다는 걸 의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이런 위험을 잘 이렇게 주시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이 이 모든 것에 좀 큰 영향을 미치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일 텐데 다음 달에 이제 금통위가 한 번 더 남아 있거든요. 예, 예.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빅스텝을 또 단행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금리가 또 오르면 연체율 당연히 또 증가하겠죠. 그렇게 되죠.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부채 고위험 가구 또 한 개의 기업들의 연쇄 파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이 있을 뿐만 예.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악순환 고리 있죠. 이 부분을 막아야 되는 이 부분이 작동할 위험이 있으니까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세계 경제에서 부채가 높은 상태인데 여기서 금리가 오르면은 지금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예. 여기서 이게 어떤 대책을 취해야 되느냐? 여기서 그냥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데 19세기 영국 그 시티 오브 런던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금융가에서. 예. 이자율은 높게 하더라도 대출은 풍부히 해줘라라고 하는 게 최종 대부자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그러니까 신용 경색이 벌어질 경우에 이건 악순환 고리를 낳을 수 있으니까 예.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적절한 유동성과 적절한 신용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금융 시스템이나 금융 정책의 방향을 다변화하는 일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셨습니다. 홍기빈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